자, 13강 35번부터 시작을 해볼게. 35번, 36번, 37번은 문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쉽고 앞강에 비해서 훨씬 더 라이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 복습은 잘 하셔야겠지.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자, 시베리아에서 실질적 탐사 문제는 여기서 챌린지를 도전이라고 해석하기보단 문제, 난제, 어려움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 우리가 물론 챌린지에 도전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걸 아예 부정하자 이게 아니라 도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걸 하는 거잖아. 그치? 당연히 우리한테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거일 수밖에 없어. 문맥상 어려움이라고 해석해야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도전보다는 얘를 어려움이나 난제로 해석하기를 좀 적극 추천합니다. 이게 훨씬 나아. 자, 그래서 실질적 탐사의 어려움은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그것은 어떤 거냐면 시간이래.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 형식으로 끝난 건데 그 명사 뒤에 pp가 나왔네. 당연히 이 시간과 그리고 이 분사의 관계를 고려해서 푸셔야 돼. 이 둘의 관계에서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했을 때 시간이 지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로 되는 거잖아. 시간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요구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능수동을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준동사 자리에 어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수식받고 있는 명사를 주어처럼 해석해서 푸셔야 되는 거야. 자, 가볼게요. 요구되는 시간이 문제고 어려움이래. 자, 어디에? 뭐 하도록 요구되는 거야? access, 접근하고요. produce, 만들고요. 그리고 deliver, 전달하는 거지. 기름을 전달하는 거야. 근데 어떤 상황 하에냐면 굉장히 극단적인 환경의 상황 하에서 그 기름을 전달하고 만들고 접근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야. 어렵나 봐. 시간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가 봐요. 자, 그 다음 뒤에 where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이미 문장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여기까지 끝난 거야. 여기까지 이 형식으로 문장 마무리된 거 보이지? 그 뒤엔 다 수식어구였어. 자, 그럼 where의 품사도 당연히 뭐겠어? 생각을 해봐. 더 이상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는 부사겠지, 부사. 내가 앞에서 where절이 부사절로 사용될 때 해석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까먹었겠지? 그래서 얘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where이라는 게 주절 뒤에 지금처럼 부사절 개념으로 등장하잖아. 그러면 해석은 뭐뭐 하는 곳에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 부사절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혹은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 거기에서 혹은 그곳에서 주어는 동사하다, 뭐 주어가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맥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얘랑 대조해서 when 같은 경우도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 주어는 동사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우린 문맥에서 그 문장에서 where이 나왔으니까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뭐가 더 적절할지 문맥에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가 동사하는 곳에서는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봐봐. 1월 온도가 영하 20도에서 영하 35도에 이르는 곳에서는 이상하잖아. 근데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의미 파악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앞에 극단적인 환경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영하 20도에서 35도까지 내려가는 되게 극단적인 환경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문맥이 있어서. 근데 여기서는 거기에서 온도는 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적절하겠지.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거기에서 온도는 1월의 온도는 range 이게 동사죠. range from A, B죠. from A to B. A에서 B까지라는 전면구에 해서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지. from A to B는. 근데 영하 20도에서 영하 35도까지 범위에 이르러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지. range의 뜻을 살려서. 자, 여기서 보고 가야 될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써있듯이 explore이란 단어야. 얘는 당연히 무슨 뜻이야? 우리 탐구하다, 탐험하다라는 뜻이지. 탐구하다 혹은 탐험하다라는 뜻인데 얘랑 혼동하는 어휘들이 꼭 있어.
특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은 혼동어가 장난 아닙니다. 한 명이 아닐지도 몰라.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뜨끔할 친구가 여러 명 있을 수 있거든. 자, 두 번째는 이거야. explode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그리고 세 번째는 exploit. 자, 평소에 내가 단어가 너무 헷갈린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줄 때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explode는 폭발하다 이런 뜻이죠. exploit는 이용하다, 착취하다 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명사형도 너네가 혼동어휘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각각의 명사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explore의 명사형은 exploration이라는 그냥 뒤에 ation만 붙여주시면 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explode의 명사형은 explosion이라는 션이라는 접미사를 붙이는 경우 명사가 될 수 있고요. exploit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쓴 다음에 ation을 붙여서 exploitation이라는 단어로 명사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단어를 읽어버릇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읽어버릇해야 머릿속에 그 단어가 기억에 남으니까 반드시 그냥 모양만 대충 보고 가시지 마시고 exploration, explosion, exploitation이라는 발음 한 번씩 선생님 따라서 해보시고 그대로 외워주셔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명사 PP. 이거 앞에서도 방금 설명했던 건데 이 둘의 관계를 주어와 동사의 관계처럼 봐서 능수동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사실 이 PP라는 애 뒤에는요 플러스 알파로 등장하는 수식어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수식어구 첫 번째가 투부정사가 될 수 있고 두 번째가 전명구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PP 뒤에 투부정사가 연결된 구조가 문장에 등장을 했었지. 자, 그리고 range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명사로는 이런 뜻이죠. 범위. 근데 동사로 등장했을 때는 범위에 이르다, 어떠어떠한 범위에 이르다라는 뜻이 되죠.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range 뒤에 A from to B, A from to B가 아니지. range from A to B의 구조로 등장을 해서 이 전명구 from A to B 해석이 그대로 들어간 느낌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 A에서 B까지의 범위에 이르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 구조로 굉장히 많이 나와. range가 범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표현이 from A to B 잘 달고 옵니다. 자, 전체 문장 한 번 더 해석을 해볼게요. 시베리아에서는 실질적 탐사 문제가 요구되는 시간인데 뭐 하는데 요구되는 거야? 처리하고 만들고 기름을 전달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엄청 극단적인 환경 상황에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1월의 온도는 영하 20도에서 35도에 이르릅니다. 여기서는 이릅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 이르른다. 영하 20도에서 영하 35도까지 범위에 이른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확실히 문장이 저번보다 쉽지. 개념도 쉽고. 자, 가볼게. 일단 첫 번째 문장에 해석하기 전에 이거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갈게. 여기에 딱 쓰여져 있듯이 might라는 단어가 있는데 니네가 might 하면 생각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이게 어휘력이 없어가지고 바로 조동사 might. 우리 12강에서 배웠던 거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조동사의 개념을 다 버리고 선생님이 정리해준 조동사만 기억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여기서 그 might가 조동사 might겠냐? 아니겠지? 따라서 우리는 기출에 나왔던 단어이므로 얘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might는 명사였을 때 우리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얘의 형용사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mighty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네 세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학생 때는 mighty라는 가수가 있었어. 찾아봐. 자, 그래서 얘는 형용사로 강력한, 힘센,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 그럼 당연히 부사형은 어떻게 만들겠어? 부사형은 my t에서 y를 i로 고치고 ly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부사일 때는 강력하게 라는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바로 해당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나는 struggle, 노력했어, 투쟁했어 이런 뜻이야. struggle 자체가 투쟁하다, 고군분투하다 이런 뜻이거든. 자, 모르면 쓰세요. 고군분투했어, 막 투쟁했어. 강력하게요. 부사 등장했죠. 자, with my own desire. 나 자체의 욕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라는 말이겠지. 자, 근데 그 욕망이 무슨 욕망인지 모르니까 뒤에는 투부정사가 수식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 투부정사 용법은 형용사로 봐야 되는 거.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이쯤 왔는데 투부정사 용법 구분은 해야지. 여기까지 일단 묶어줄게요. 여기까지 한 번 더 묶고. 자, 뭘 열어보고 싶은 욕구인가? 소설을 열어보고 싶은 나 자신의 욕구와 굉장히 강력하게 struggle, 고군분투했다라는 거니까, 투쟁했다는 거니까 욕구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읽은 걸까 안 읽은 걸까? 소설을 안 읽은 거야 지금.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 뒤에 in brazen dayligh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바로 단어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brazen이라는 애는 얘 자체가 얘는 형용사로 쓰인 거야. 그 얘가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뻔뻔한, 아이고, 그리고 철면피의 이런 뜻이 있어. 데일라이트는 말 그대로 빛을 얘기하기도 하고 낮을 얘기하기도 하거든, 얘들아. 근데 뻔뻔한 낮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을 거 아니야. 뻔뻔한이란 이 뉘앙스가 붙어서 데일라이트에 수식이 되고 있으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대낮인 거야. 완전 한참 그 해가 쨍쨍 비치고 있는 대낮. 뻔뻔한의 뉘앙스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석도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 대낮에 소설을 펼쳐보고 싶은, 즉 소설을 읽고 싶은 내 욕구와 강력하게 싸운 거야. 못 읽은 거지. 자, 그 다음 갈게. 나의 유일한 guiltless, 죄의식이 없는 거지. less라는 전미사가 붙으면 없는 거잖아, 그치? 죄의식이 없는 독서는 occurred, 발생합니다. 밤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 소재 반대되고 있는 거 보여? 앞에는 낮이라는 게 나왔는데 뒤에는 밤이라는 반대 소재가 등장을 했어.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이 반대가 돼야겠지. 죄의식이 있는 거라 그랬어? 없는 거라 그랬어? 없는 거라 그랬잖아. 죄의식 없는 독서가 밤에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낮에 독서를 하게 되면 죄의식이 생겨 안 생겨? 생긴다는 얘기인 거지. 따라서 결국 두 문장은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요, 소재가 달라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자, 근데 그 밤이라는 건 언제냐면 dishes, 그릇들이요, were rattling. rattle 하면은 쌤이 뒤에서 정리를 할 거긴 하지만 미리 정리를 하면 덜그럭거리다, 소리가 나다 이런 뜻이야. 자, 기출어휘로 나왔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돼. 단어장에서 내가 못 봤다 이런 거 됐어. 기출에서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릇들이 덜그락거리고 있었던 그 밤에요. 어디에서? dishwasher 하면은 그 그릇들을 씻어주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식기세척기인 거야. 그리고 the kids, 아이들이 were in the bed. 침대에 갔을 때, 침대에 있을 때니까 자고 있을 때가 되겠지, 의역하면. 실제로 이 and를 기준으로 문장끼리 병렬이 되고 있는 거죠. when이라는 접속사 뒤에 문장 병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데 쓰지 않는 거 니네가 모를 것 같으면 쓰셔야 돼, 너네는. 자, 그래서 결국에 밤에는 접시를 식기세척기에 넣어놨으니 일할 게 없고 아이들도 침대에 가 있으니까 자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할 게 없는, 즉 내가 편안하게 독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의식 없는 독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낮에는 아이들이 아직 안 자고 있고 할 일도 너무 많은 거야. 이 주부의 관점에서 쓴 지문이었나 봐. 그러니까 독서를 하기에는 죄책감이 많이 드는 거지. 나머지를 다 미뤄두고 해야 되는 거잖아. 전체 글을 읽었을 때 어느 정도 맥락이 파악이 되죠, 지금.
자, 단어 정리할 거야. 정리 하나만 더 할게요. guilt라는 단어는 일단 명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죄나 유죄를 얘기하는 단어가 되겠지. 자, 얘를 또 형용사로 쓰잖아. 그러면 우리가 guilty라고 쓸 수가 있어. 당연히 유죄의, 죄의식이 있는 이라는 단어가 되겠지. 자, 근데 지금처럼 guilt 뒤에 less라는 단어가 붙어요. 전미사가 붙어요. 그러면 죄의식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guiltless 하면은 죄의식이 없는 이라는 반대뜻인 형용사가 됩니다. 이해 갔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어 정리까지 했고요. 한 번만 더 전체 문장 해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는 강력하게 싸웠어. 내 자신의 욕구와 소설을 펼쳐보고 싶은 대낮에요. 나의 유일한 죄의식 없는 독서는 오직 밤에만 발생합니다. 식기들이 식기세척기 안에서 덜그럭거리고 아이들이 침대에 있을 때인 그 밤에만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 장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 정도로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장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37번. 자, 오늘 강의 딱 37번에서 마무리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또 이제 또 개념 많다고 찡찡거리지 말고.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야. 자, 당신은요. You will be assigned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얘 수동태인 거 보이지? 자, assign 자체는 할당하다인데 얘가 수동태가 됐어. 그리고 앞으로 나간 명사가 사람이면 할당되다는 이상하잖아. 사람이 할당이 되겠냐? 말이 안 되지. 무슨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당 받았다라고 해야겠지? 할당 받았습니다.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will이라는 애가 붙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뒤를 봤더니 명사가 남아있어. 즉 목적어가 남아있다는 소리야. 그렇다는 말은 assign이라는 동사는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라는 소릴까? 바로 사형식 동사라는 소리가 될 수 있겠지. 대표적인 사형식 구조로 등장했을 때 이렇게 쓰지 말고 구조를 먼저 쓸게. 사형식 구조로 등장했을 때 당연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끌고 올 거야. 이때가 이제 사형식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간접 목적어 자리엔 항상 사람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에는 사물이 들어가야 돼. 따라서 이때 해석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할당해주다로 가시면 됩니다. 자, 얘가 수동태가 된 문장이 앞에 해당 문장 37번이 되겠는데 목적어가 어떤 목적어가 앞으로 가냐에 따라 사실 좀 달라지겠지. 그래서 두 가지 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는 수동 뭐야? 첫 번째 정리를 해볼게요.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뺀 수동태 문장입니다. 이렇게 자, BPP니까 be assigned가 되겠지? 그리고 간접 목적어가 나오는데 사형식에서 항상 주의해야 될 건 직접 목적어 앞으로 나가고 사람 명사가 뒤에 남을 때는 항상 이 사람 명사 앞에 전치사를 사용해야 돼. 근데 이 전치사의 종류는 있잖아. 전치사의 종류는 누가 결정하냐면 해당 문장의 동사가 결정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요? 동사가 결정하는지? 동사의 종류에 따라 전치사가 뭐가 쓰이는지 외워야 돼. 이 전치사의 종류에는 to, for, of 이 세 가지가 있거든. 근데 assign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to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즉 assign을 보고 to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이제 전문구로 묶이잖아. 그치? 이런 사물은 누구누구에게 주어졌어요? 할당되었어요가 되겠지. 이때는 해석이. 자, 근데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문장인 수동태 두 번째 모양을 생각해보자. 사람 명사가 앞으로 나가고 be assigned가 된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남습니다. 자, 이때는 사람 명사가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뒤에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여줄 필요가 없어. 이게 바로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냐,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냐, 어떤 수동태 모양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뒤에 형태가 또 달라지는 사형식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겠지. 자, 이때는 방금의 문장처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누구누구는 직접 목적어를 받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 할당 받다 정도로.
어사인의 느낌을 넣어서 할당 받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어사인이 사형식으로만 쓰인다면 너무 좋겠지. 근데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 그 경우까지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어사인이 여기까지는 사형식으로 사용이 됐어. 그치? 자, 근데 이렇게 쓰일 때가 있어. assign 뒤에 A for B의 구조로 사용이 될 때가 있어. 이때는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A를 B로 임명하다. 사실 for의 의미에 교환의 의미도 있거든. 이때 이 for이 교환의 느낌으로 사용이 돼서 결국에 A에게 이러한 직책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 걔를 그렇게 취급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A를 B로 임명하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정도만 정리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너무 많으면 또 이제 지랄할 테니까. 자, 가볼게요. 자, 당신은 할당 받을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조언자를 할당 받을 겁니다. 그 다음 뒤에 이제 have your work evaluated by experienced expert and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지금 봐봐. 여기 컴마가 나오고 뒤에 end가 나왔잖아. 중간에 병렬은 end를 항상 이렇게 컴마로 교체할 수 있고요. 마지막 병렬에는 반드시 end를 써줘야 된다라는 개념도 선생님이 앞 강의에서 정리를 했었어. 그러니까 너네가 병렬이 어디서 끝나는지는 end를 꼭 찾아봐야 알 수가 있는 거거든. 여기 have는 그럼 누구랑 병렬됐겠니? 빨리 생각해봐. 누구랑 병렬이 됐겠어? 아, 뭘 당연한 거 아니야? 사실 앞에 동사가 하나밖에 없잖아. 동사랑 병렬이 됐겠지. 그래서 여기가 동사 1, 여기가 동사 2겠지. 그리고 하게 하는 거야. 너의 일이 평가되도록. 자, 형식을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구조는 오형식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have를 가지다로 해석하지 않았지. 오형식에 뭐처럼 해석했냐면 사역동사로 해석을 했고요. 지금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서로 수동 관계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pp가 등장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봐봐. 얘네도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야 맞아 떨어지거든. 야, 네 일이, 너의 일이 평가를 해? 평가 받겠지. 일이 어떻게 평가를 해, 그치? 근데 그게 누구한테 평가받는 거냐면 experience는 skillful이랑 똑같아. 되게 능숙한 거지. 이거 왜 썼어? 능숙한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받도록 하게 하는 거지. 이해했어? 응. 그리고 receive, 받는 거예요. 동사 세 번째죠. 뭘 받는 거야? insightful. insightful은 통찰력 있는, 왜 이래? 통찰력 있는 이란 뜻이겠지? 통찰력 있는 제안을 받는 거야. 뭐에 대해서? 여기서 오는 about의 느낌이야. 어떻게 그것이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제안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너는 할당 받을 거예요. 개인적 조력자를, 조언해주는 사람을 배정받을 거고요. 그리고 당신의 작품은, 여기서 you와 your work는 똑같은 거겠지? 당신의 작품은 숙련도 있는, 즉 경험이 있고 능숙한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받게 될 건데 통찰력 있는 제안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만 꼼꼼하게 잘 보시면 뭐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강의랑 더불어서 같이 잘 공부해 오시고 선생님이랑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빠이.